안녕하세요. 오늘 헌법 이제 X 파일입니다. 최대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제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압축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진도 들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먼저 헌법의 특성 관련된 부분이죠. 먼저 이제 일반 헌법의 개방성이죠. 개방성 헌법 굉장히 이제 추상적이고 개방적으로 규정이 되고 있죠. 하지만 자, 그러한 핵심 절차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헌법에 규정을 둬야 되고 실제로 규정을 두고 있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헌법기관장의 임명이나 등등등 구성도 있지만 특히나 이제 핵심 절차에 대해서 헌법 개정 절차라든지 그밖에 이제 법률 제정 절차 이런 걸 굉장히 헌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헌법이 이제 최고 규범이라는 거죠. 하지만 헌법이 최고 규범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헌법에 이 헌법, 이 법이 최고다라는 표현은 없다는 거. 다른 나라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법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헌법은 최고 규범이다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 그걸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헌법의 일반적 법률 후보 조항이 있죠. 헌법 37조 2항입니다. 이 헌법 37조 2항 요것과 헌법의 최고규범성 확보와는 이제 관련이 없다는 거.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 그걸 하나 봐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자, 다음으로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을 볼게요.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의 개념이죠. 개념 쉽게 그냥 맞는 지문으로 툭툭툭 던져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 합헌이고 어떻게 보면 유연이다 이렇게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때 웬만하면은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다만 이게 헌법 해석 지침이 아니라 법률 해석 지침이죠. 법률 해석 지침을 말한다는 거. 자, 두 번째로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어떤 결정으로 나타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한 합헌이다. 한정합헌 결정으로 나오거나 또는 저렇게 해석하는 한 유연이다. 한정 유연 결정으로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꼭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니고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한 결과 단순 합헌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전형적인 경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합헌적 법률 해석은 말 그대로 이제 법률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거기에 관한 이제 해석론 이론입니다. 이론. 따라서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하면 틀려요. 헌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즉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헌법에도 법률을 해석할 때는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에 그런 명시적 근거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에도 없어요. 자, 다음에 합헌적 법률 해석은 사법 적극주의가 아니라 소극주의라는 거 적극으로 바꿔서 틀리는 문제로 종종 나왔었으니까 조심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자, 다음으로 합헌적 법률 해석은 자, 국회의 입법권 존중, 법적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인정해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 그 중요성 큰 정도에 있어서는 함부로 쉽게 웬만하면 합헌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런 부분들, 언론 출판의 자유 등등등 정신적 자유 관련해서 그 정신적 자유의 규제 입법에서는 가급적 합헌적 법률 해석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유연이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기본권 구제해주라는 거죠. 주로 이제 직업의 자유, 재산권 이런 경제적 자유의 규제 입법에서 많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자, 다음으로 합헌적 법률 해석에 관해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헌법의 명문 규정이 없다고 했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론적 근거가 있죠. 그래서 다음으로 합헌적 법률 해석의 이론적 근거입니다. 먼저 법질서의 통일성이죠. 헌법 최고규범이라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입법부 존중, 권력 분립 정신 때문이죠. 그밖에 법적 안정성 그리고 조약국제관습법 같은 국제법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신뢰보호도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이 주로 이제 규범 통제 과정에서 행해지는 건 맞지만 꼭 규범 통제 과정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규범 통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헌법 유언 법률 심판이죠. 근데 꼭 이제 유언 법률 심판에서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원이 재판을 할 때 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법을 해석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그때 이제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석이 가능하면 합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 가장 대표적인 판례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요 판례죠. 그래서 자, 줄거진 거 보시면 형식상 무죄 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용상 무죄 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 비록 법에서는 무죄 판결이라고만 써 있지만은 거기다가 공소기각 재판도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상 공소기각이지만 내용상 무죄 재판이면은 그것도 무죄로 해석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 해석에 부합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여기 대표적인 판례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규범 통제가 아니에요. 지금 법원에서 명령 규칙에 대해서 유헌 위법 심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도 아닙니다. 돈 못 받은 거 봉급
돌려내라, 돈 내놔라 이런 소송에서도 다 합헌적 법률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합헌적 법률 해석과 규범 통제의 구별 부분입니다. 자, 먼저 합헌적 법률 해석은 자,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한 합헌이니까 이 법을 살려주겠다. 규범 통제는 위헌이라고 해서 이제 무효화시켜서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목적이고요. 합헌적 법률에서 자, 이론적 근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첫 번째 나오는 게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근거로 하는 법질서 통일성 유지, 헌법의 최고규범성이죠. 이건 뭐 똑같아요. 규범 통일과 다 똑같고요. 자, 그다음에 헌법은 합헌적 법률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해석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규범 통제 과정, 위헌법률 심판이라면은 심사 기준이 되는 거죠. 헌법이. 자, 다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합헌적 법률 해석에 관한 헌법의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규범 통제는요.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규범 통제 가장 대표적인 게 자, 헌법재판소가 하는 위헌 법률 심판, 헌법에 용문 규정이 있죠.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 위탄 정권헌 딱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 재판의 선재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자, 다음으로 또 하나 법원이 가지고 있는 명령규칙 심사권. 자, 명령규칙 심사권. 명령규칙이 그보다 높은 법률이나 헌법이 위헌되는지 여부 이 명령규칙 심사. 자, 이것도 헌법의 명문의 규정이 있죠. 규범 통제는 헌법의 명시적 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죠. 한계. 자, 문의적 한계, 법목적적 한계도 있고 헌법 수용적 한계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특히나 우리 판례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게 문의적 한계를 넘어서서 합헌적 법률 해석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례가 이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 줄거 있는 거 볼게요. 법률의 조항에 문구가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을 넘어서 말의 뜻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범인에 의해야 한다. 이게 바로 문의적 한계죠. 또 입법 목적으로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법 목적에 따른 한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밖에 헌법 수용적 한계는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헌법 수용적 한계도 다 우리의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로 언급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범위를 벗어난 합헌적 해석은 실질적 의미에서의 입법 작용을 뜻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된다?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려고 했던 그런 기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입법작용을 하는 거예요. 국회도 아닌데 입법작용을 한다? 그럼 이제 입법권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죠.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관련해서 이제 또 대표적인 판례들 몇 개를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보호가물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호가물하는 거,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과거에 있었던 보완처분이고, 자, 이렇게 보완처분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라 이건 아니죠. 자, 죄는 아니지만은 뭐 위험하기 때문에 사회방위 차원에서 뭔가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보호감을 비롯한 보완 처분은 어디까지나 사회방위 차원이니까 이 사람이 사회에 위협이 될 만한 위험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즉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만 보호감을 비롯한 보완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면 보완 처분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무조건 보호감을 선고해라 라고 법에 돼 있으면은 그거는 당연히 위헌이죠. 근데 문제는 그 법을 합헌적으로 법률에서 살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법정의 요건에 해당하면 자, 다음 갖고 해당하는 범죄는 무조건 보호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법정의 요건에 해당하면 재범의 위험성 유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보호감을 선고해야 할 의무를 법관에게 부과하는 이런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자, 요게 결론으로 나오기도 하고 요걸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둘 다 우리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재범의 위험성을 보호감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보호감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이러한 법률 조항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느냐?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감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합헌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결론 불가능합니다. 문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합헌적 법률 해석이 불가능하면 결국 헌법에 위반된다. 단순히 연결정이 나오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묻지마 양벌 규정도 계속해서 위헌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역시 합헌적 법률 해석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양벌 조항으로서 개인인 영업주 또는 법인도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네요. 자, 이러한 양벌 조항은 이렇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영업주가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합헌이 되겠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단순위헌이 나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미 실효된 부칙조항입니다. 이미 실효된 부칙조항. 자, 부칙조항이 실효가 됐다. 그럼 그거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그 부칙조항이 과세처분의 근거조항이라면 결국
근거가 없으니까 조세 법률에 따라서 과세 처분도 못한다라는 이제 판례가 되는 부분이죠. 자, 부칙 조항이 이미 실효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부칙 조항 없는 걸로 취급해야 돼요. 근데 이를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없어진 부칙 조항을 살아있는 걸로 해석하겠다. 자, 이것은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유연적인 법률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줄거진 거 볼게요. 기존에 존재하였으나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법률 조항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죠. 좀 더 확대해서 보자면은 뭐 예전에 법이 있었는데 그 법률이 폐지됐다. 근데 그 폐지된 법률이 살아있는 걸로 보겠다. 그 법에 의해서 뭔가 세금도 때리고 형사처벌도 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없어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실효되면은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사안이 문제가 됐던 거는 법률에 있어서 법률이 전부 개정됨으로써 기존에 있던 부칙이 다 사라졌던 그런 사안이 됐던 부분이죠. 자, 줄거진 거 볼게요. 이미 실효된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합치적인 법률 해석, 즉 합헌적 법률 해석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렇게 해석하면 합헌인데 저렇게 해석하면 유연이니까 이렇게 해석해서 살려주자 이런 거는 법률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부분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헌법합치적 법률 해석, 즉 합헌적 법률 해석을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왜 굳이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는 근거가 되었던 부칙이 사라졌는데도 왜 굳이 살아있다고 봐서 세금을 때리려고 하느냐,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무서장과 법원에서는 이렇게 이유를 댔던 거예요. 자, 경과 규정의 미비로 인해서 세금을 거둘 수 없는 거, 이런 명백한 입법의 공배, 이걸 방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기존에 부칙이 살아있을 당시에 세금을 냈던 사람과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형평성의 왜곡에 시정하는 거 때문에 없어진 부칙도 살아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권한 책임이지 법원이나 과세관청의 몫은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이나 세무서장 니들의 몫이 아니다. 니들은 법이 없으면 그냥 못하는 거지. 그걸 굳이 살아있는 걸로 하겠다. 그건 국회가 할 일이고 니들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은, 전부 개정법이 시행되면은 기존에 있던 부칙 조항은 다 실효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서 세금을 거두겠다. 그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거죠. 권력분리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거죠. 자,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다르게 대법원에서는 예외적으로 전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을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사건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원칙. 자, 여기 보시면 법률이 전문 개정이다. 전문 개정, 전부 개정 똑같은 표현이에요. 전부 개정이나 전문 개정. 자, 똑같이 이렇게 전부 개정이면은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종전에 있던 모든 부칙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 예외가 있다는 거. 따라서 사라지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이 경우가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봤던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와 구별해서 봐주셔야 되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관습헌법 관련된 부분을 볼게요. 자, 수도 이전에 관련된 법률이죠. 자, 제목대로 실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유언이 나왔습니다. 유언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1번. 자, 수도 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과연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느냐, 즉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 볼 수 있느냐, 맞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특이하게 통치행위면은 사법심사 못한다. 통치행위가 아니면은 사법심사 가능하다. 이건 이제 통치행위에 관한 논리인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 맞아. 그럼 사법심사 못해? 아니, 그래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통치행위인 건 맞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통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이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자,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논리는 계속해서 헌법재판소가 반복하고 있는 경우고요. 자, 그래서 뭐 긴급재정 경제명령,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를 피고 있었죠. 긴급재정 경제명령, 국가긴급권,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은 통치행위가 맞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그 똑같은 논리를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번입니다. 국회와 대통령의 수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법원이 어디에 있느냐, 뭐
국무총리 소재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건 수도랑 상관이 없어요.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 이게 수도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3번.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합칙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따라서 정치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이라는 걸 인정하는 입장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4번입니다. 자, 국민은 성문헌법의 재개정에 참여할 뿐 아니라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다. 관습헌법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관습의 형태로 형성하는 것, 그것이 관습헌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라는 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넘어서서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까지도 한다. 즉 개폐하는 효력까지도 있다라고 보면 틀려요. 개폐하는 효력까지 있다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동등하다라고까지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개폐까지는 못해요. 그다음 5번입니다. 자, 관습헌법이 성립하려면 자, 첫째 헌법상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건 뭐 사소한 부분이 아니에요. 기본적 헌법사항, 자, 법에서 기본이라 얘기하면 중요한 거죠. 중요한 헌법사항에 관해서 관행이 존재해야 되고요. 자, 그게 반복 계속되고 항상성, 명령성 있고 특히 이건 헌법이다라고 국민들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헌법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 결과 6번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뭐다? 기본적 헌법사항이 맞고요. 600년 이상 관행이었고요. 반복 계속 항상성, 명령성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들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인 건 관습헌법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죠. 자, 그다음 7번입니다. 관습헌법이 앞에서 봤다시피 뭐랑 동등하다? 성문헌법이랑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습헌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헌법 130조에 의한 개정 방법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반드시 130조에 따라서만 개정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걸 없애는 방법은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가 가능하느냐? 바로 이 국민적 합의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형식적인 헌법 개정, 130조에 의한 헌법 개정 외에도 관습헌법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 요걸 상실함에 의하여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적 합의를 비롯한 이러한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은 뭐다? 성립의 요건일 뿐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거 헌법이 되려면은 요걸 다 갖춰야 돼요. 특히 국민적 합의를 갖춰야 되는데 국민적 한번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쭉 계속해서 헌법인 건 아니고 계속해서 국민적 합의가 유지되어야 돼요. 그래서 효력 유지의 요건이기도 합니다. 자, 8번입니다. 관습헌법을 헌법이니까 뭐 국민적 합의가 사라지든지 아니면은 130조에 따라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고쳐야 되는 거죠. 따라서 뭘로는 못한다. 법률의 형식으로는 관습헌법을 개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헌법 130조에 의하면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거죠. 반드시 헌법 72조와 다르게 헌법 130조는 필수적 국민투표제를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은 헌법 개정에 관하여 찬반 투표를 통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투표 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수도 이전 사건 법률은 헌법 개정 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 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키고 있죠. 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로 수도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는 130조에 따라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72조 국민투표 아니에요. 헌법 72조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했을 때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국민투표를 생략하고 법률로 수도를 이전한다고 해서 72조 국민투표는 아예 침해 가능성도 없습니다. 상관없고 뭐가 침해되느냐? 130조에 따른 국민투표, 130조 국민투표권이 침해된다고 봤던 사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유현으로 수도 이전이 엎어지고 나니까 충청도 민심이 안 좋아졌고 결국 이제 다시 여야가 합의해서 수도 이전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행정수도 관련해서 따로 이제 법률을 또 만들 수밖에 없었죠. 자, 그 법률이 들어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그냥 각하를 시켰습니다.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본안 판단도 안 해줬어요. 먼저 1번입니다. 자,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세종시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국회와 대통령은 여전히 서울에 소재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수도 이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다는 거. 자, 두 번째로 자, 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습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거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말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수도를 옮긴다고 그거는 관습헌법 위반이다. 그런데 일본에서 아니 수도 옮기는 법률 아닌데 이건 국회와 대통령은 그대로 서울에 두는 법률인데 그래서 이제 수도 이전이 아니라고 봤고요. 자, 두 번째 좋다. 또 다른 관습헌법 위반이다. 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또 다른 관습헌법을 위반한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런 관습헌법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관습헌법 개정의 문제는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는다. 왜? 수도 이전하는 게 아니니까. 수도 이전하는 게 아니니까 관습헌법으로 개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 결과 국민들에게는 헌법 개정에 관여할 국민투표권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자, 만약 국회와 대통령을 서울에서 다른 데로 옮기겠다. 그럼 수도 이전이고 그러면 관습헌법 개정의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투표권 침해다라고 이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국회와 대통령을 서울에 그대로 두다 보니까 관습헌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국민투표권 침해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투표권은 침해 가능성이 없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헌법 72조 위반인 거 아니냐 했는데 여기서 이제 헌법 72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판시를 해주고 있고 이 부분 뭐 줄이 다 그어져 있죠. 시험에서 계속해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헌법 72조는 국민투표에 붙여질 중요 정책인지 여부를 대통령이 재량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재량에 맡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 정책이면 무조건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가 아니라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규정은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나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 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 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였다는 겁니다. 오로지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해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가 없죠. 왜? 대통령 마음으로 독점적으로 부여한 게 헌법의 규정이니까요. 그리고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없어요. 대통령 오로지 대통령 마음입니다. 결국 헌법 72조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중요정책이라고 해서 외교국방 통일에 관련된 중요정책이라고 해서 다 국민투표에 붙이는 건 아니죠. 붙일 수 있다. 대통령의 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중요정책을 하더라도 국민투표 부여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아예 행사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침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국회 입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청문권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권이 없으니까 기본권이 없는데 뭘 침해받을 가능성도 없게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국회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부터 시작해서 국회법에서 상세하게 절차를 다 규정하고 있어요. 적법 절차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따라서 별도로 국민들에게 따로 청문권이라는 기본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용 사용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찰하는 납세자의 권리. 자, 납세자의 권리 그럴듯하긴 한데 이거 역시 헌법에 예고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는 거. 이제 이것도 기본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권이 아닙니다. 기본권이 아니니까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라는 걸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뭐 한 줄 돼 있는 건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죠. 관습헌법은 동등하긴 하지만 성문헌법 개판의 효력까지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 자, 그다음에 뭐 관련된 기출 문제들 OX로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을 불문의 관습헌법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관습헌법에 성문헌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틀렸죠? 개폐하는 효력까지 가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문헌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틀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 역대 헌법 개정 절차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헌법 개정 절차를 보시면은 먼저 제안을 누가 하느냐. 자, 제안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알리는 공고 절차를 밟고요. 국회가 의결을 하고, 자, 과거 헌법에서는 국회가 의결을 하면 바로 헌법 개정이 확정되는 시기도 있었지만은, 자, 현행헌법은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만 확정이 되게끔 하고 있죠. 자, 이런 순서로 나가고 있는데, 제안 관련해서는, 제안자가 누구냐, 이 부분도 우리가 봐주셔야 됩니다. 일단 국회는 항상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었어요. 10개의 헌법 모두가 다 국회는 항상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자, 대통령 관련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대통령이 거의 다 우리 헌정사상 거의 다 헌법 개정 제안권자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딱 한 시기에는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제안권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여야 돼요. 뭐 한 번에 표가 다 안 나왔습니다만
5차, 6차 개헌이죠. 5차, 6차 개헌. 즉 3공화국 헌법. 3공화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 제한권이 없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으로 국민들. 현행 헌법에는 국민들이 헌법 개정 제한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자, 과거에는 국민들도 헌법 개정을 제한할 수 있었더라.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국민 발안제도, 국민 발안 이유, 2차에서 6차 개헌까지는 국민들도 제한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2차 개헌, 2차 개헌 때 X당 5죠. 이때부터 6차까지 되어 있었죠. 자, 다음 공고기간 관련해서는 자,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가 저 혼자 잘려서 안 보입니다만 7차 개헌 때부터 20일 이상으로 단축이 되었다는 거 그걸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의결 관련해서는 자, 의결은 항상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쭉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뭐 1차 개헌 때 양원제를 취했지만은 그래서 뭐 똑같아요. 양원, 하원, 상원, 하원 각각 제적 3분의 2 이상으로 쭉 되어 있었습니다. 쭉 돼 있다가 특이한 거는 역시 저 밑에 잘려서 안 나옵니다만 7차 개헌 때는 의결하는 거 꼭 국회에서 다 의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제안한 거는 국민투표로 바로 넘어가고 다음 국회에서 제안한 거는 그때 이제 국회에서 의결하고 그 다음으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이제 확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헌법 개정 절차가 이원화돼 있던 매우 특이한 시절이 7차 개헌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국민투표 관련해서는 국민투표 제도라는 것 자체 중요 사항에 관한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에 관한 국민투표 자체는 자 2차 개헌 때 만들어진 건 맞습니다만 이렇게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쭉 없다가 자 5차 개헌 때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다음으로 이제 특기 사항 관련해서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자 헌법 개정하자고 국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국민 발안 제도가 있었는데 언제 있었느냐? 민의원 선거권자 50만 원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라는 거 2차 개헌부터 6차 개헌까지 2차, 6차 때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3공화국 헌법, 즉 5차, 6차 개헌의 특징,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대통령에게 제한권이 없었던 유일한 시기입니다. 5차, 6차 개헌,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 국민투표,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투표 제도가 들어왔다는 거, 5차 개헌 때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자 4공화국 헌법, 즉 7차 개헌도 그냥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죠. 아까 설명했다시피 뭐가 있었다? 공고기간이 이렇게 공고기간이 20일 이상 줄어들었다는 부분입니다. 그 밖에 이제 국회 제적원이 뭐 3분의 1에서 이제 과반수로 가중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헌법 개정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었다는 거, 이거 매우 큰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헌법 개정의 이원화가 7차 개헌의 큰 특징이고, 그리고 자, 이때부터 국회의 헌법 개정 제한을 제적 3분의 1이 아니라 제적 과반수로 가중되었고, 공고기간은 30일에서 20일로 단축이 되었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8차 개헌의 내용이죠. 자, 8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중임 허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대신에 이렇게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은 효력이 제한된다. 누구에게? 제한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라는 규정을 자 7년 단임제를 도입하면서 이걸 만들었고 이게 현행헌법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또 몇 개 볼게요. 1962년 헌법 및 69년 헌법은 1962년 헌법 뭘 얘기하는 겁니까? 5차 개헌. 자, 69년 헌법 6차 개헌을 얘기하죠. 다른 말로 5차, 6차 개헌 합쳐서 3공화국 헌법이죠. 자, 이때 헌법은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국민에게도 헌법 개정의 제한을 인정하였다. 자, 국회의원 선거권자, 민의원 선거권자 50만 인 이상, 물론 이제 양원제가 다시 폐지되고 나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로 용어가 바뀌죠. 어쨌든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국민에게 헌법 개정의 제한을 인정하였던 시기가 국민 발안제도, 국민 발안 이유 2차에서 6차까지라고 했었죠. 자, 지금 60년 헌법, 69년 헌법을 물어보니까 5차와 6차잖아요. 5차, 6차는 2차, 6차 사이에 들어가죠. 2차부터 6차까지라는 건 2차 개헌, 3차 개헌, 4차 개헌, 5차 개헌, 6차 개헌이 전부 다 국민 발안 제도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고 5차, 6차가 국민 발안 제도를 인정하고 있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뒷부분은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앞부분은 틀렸죠. 자,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 발안 제도도 인정하고 있었다.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도 헌법 개정 제한권을 인정하였다. 이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왜? 유일하게 이 5차와 6차 개헌이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제한권이 없던 시절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2019년도에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962년 개정헌법은 즉 5차 개헌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원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에 제한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948년 헌법부터 유지되고 있던 대통령의 헌법 개정 제한권을 삭제했다. 역시 5차 개헌의 특징 뭐다?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5차 개헌, 6차 개헌 이때는 대통령의 헌법 개정 제한권이 삭제된 시기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62년 개정법에서 삭제하였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69년 헌법까지 유지가 되었었고요. 자, 그다음에 앞에서도 봤다시피 50만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에 제한을 하도록 국회의원 선거권자가 하는 거 국민 발안 제도가 규정이 되어 있었죠. 이거는 그 전부터 2차 개헌부터 돼 있던 게 62년 개정법에서도 그대로 규정을 받아들인 부분이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헌법 개정의 제안에 국회의원,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요구된 것은 자, 언제부터이냐? 헌법 개정 제안에 우리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만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과반수로 확 높인 거 언제다? 7차 개헌이죠. 1972년 헌법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7차 개헌 특징이 많다겠죠? 뭐라고요? 이렇게 헌법 개정 제안이 과반수로 가중되었다는 거. 과반수 가중되었다는 거. 또 하나 공고기간은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었다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헌법 개정 절차가 이원화돼 있었다는 거. 그런 건데 우리가 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제7차 개헌, 즉 1972년 유신헌법에서는 헌법 개정 절차를 이원화했다. 맞죠? 그래서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자,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통일주자 국민에서 의결하도록 하였다. 요게 이제 70년 헌법에서는 제일 자주 나오는 시험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헌법 개정의 한계네요. 자, 이거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